안녕하세요. 저는 아주경제산업이부 김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노화도 설계하는 시대가 온다 저자인 강시철 박사님과 박상철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이제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65세부터 초고령이라고 네. 얘기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제가 올해가 이제 초고령 사회 제 1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저는 사실은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측면을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오는 얘기가 앞으로 우리가 노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이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노화를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 많은 고찰들을 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그 우리 박상철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네. 뭐 노화 연구에서도 뭐 최고시죠. 박상철 교수님한테 졸랐죠 제가. 교수님 저 이런 책을 좀 하나 쓰시자고 제가 졸라가지고 여기 또 권순영 교수님이 또 합류를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 3인이 이 책을 같이 이제 공동 저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20세기까지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21세기가 넘어가지고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천양지판으로 달라졌어요. 아직 그 일반인들은 어떤 변화가 왔는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소개를 확실하게 해야겠다 하는 욕심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과학기술 특히 이제 AI라든지 각종 이 모든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아무리 늙어도 인간의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개발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소개 좀 해야겠다. 그런 욕심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노화를 설계한다는 게 어떤 기술인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술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67년도에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를 들어가니까는 이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들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국에서 태어났냐. 그때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40불일 때였었어요. 처참하죠. 140불이 국민소득이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5세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는 저는 태어나기를 후진국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도 뭐 아직까지 중진국에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8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티칭 펠로우십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저널리즘 스쿨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보니까는 저는 선진국 애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저 이 교편을 좀 잡았었는데 그때는 보니까 중진국 애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환갑이었을 때 유엔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한국이 드디어 선진국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주 기구한 운명인 게 후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선진국, 중진국 애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제가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후진국에서의 그 노화라는 개념 그때는 저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의 노화의 개념과 지금의 노화의 개념이 너무너무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제 동료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도 후진국식 노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후진국에 생각하던.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우리가 중진국 그 애들로 태어났지만은 선진국 노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는 마인셋을 선진국 노화 시스템으로 마인셋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노화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가장 건강하고 젊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노화를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접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이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나는 이 노화 연구의 변화에 아주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80년대에 시작을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노화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아주 프린시플이 있었어요. 이 4가지 프린시플은 바꿀 수 없는 원칙. 그 첫 번째가 뭐냐. 누구나 다 똑같이 늙는다. 보편성. 네. 그리고 한번 늙어버리면 그만이다. 비가역성.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 불가피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점점 나빠진다. 퇴행성. 이 네 가지는 그 노화의 아주 철칙.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은 뭐 이게 컨트롤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다 이것은 허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일종의 불멸의 법칙이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21세기가 딱 넘어서면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가 넘어서 이제 2000년이라는 그 터닝 포인트에서 거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 네. 인간의 유전체. 네. 그 인간 유전체가 딱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의 유전체가 몇 개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그 무렵에 그 유전체가 이제 딱 발표되면서부터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 그 유전체 속에 노화 유전자가 있냐? 근데 없었다. 네. 없었다. 아무리 뒤져도 우리가 모르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것을 딱 보면서 우리가 늙어야 할 분명한 이유라는 것이 유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럼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2000년도 넘어서부터 이제 많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보편성이란 말도 이제 우리가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늙어간다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 그래서 그렇죠. 사람마다 다 네. 헤테로지니티, 네. 다양성이다. 네. 똑같이 늙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 늙은 친구가 있고 더 젊은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전혀 다르더라. 옛날은 다 차이가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네. 늙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네. 이게 다양성. 두 번째는 이게 비가역성,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그 실험들에서 예를 들면 형태도 복원이 되고 또 이 증식내는 기능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씩 보고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역성이 아니라 가역성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플라스틱하다, 유연성하다. 옛날에도 네.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조금 그래서 있었죠. 우리가 회춘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다. 이것도 아니다. 네. 조정 가능하다. 이런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디제너레시라는 거 점점 나빠진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소위 이제 초장수인들이 등장하는데 초장수인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비리비리하지 않고 팔팔한 사람들이 많더라. 100살이 돼도 사업하는 사람도 나오고 히말라야 산을 가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인 어떤 퇴행적인 변화라는 것이 반드시 그 노화의 그 핵심으로 원칙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전부 다 이제 과학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제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죠. 그럼 이 변화된 그런 시각을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정보들이 대중화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21세기 등장해서 적어도 한 2020년 언저리까지만 해도 큰 변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많은 변화가 이제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노인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크게 던진 거죠.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 치사율 보면 연령별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고 나이 든 사람만 죽어가더라. 그러니까 늙어간 사람만 죽어가더라. 이제 그러면서 노화에 대해서 인식을 이제 달리하게 되고 저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던진 메시지가 뭐냐? 늙어서도 죽은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늙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늙어서 죽은 사람들의 95% 이상이 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네. 기저질환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안 죽었다. 이런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기술이 현실적으로 노화에 아주 적절로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사회적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상당히 그 노화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인구의 5분의 1이잖아요. 20%면은. 걸어간 사람 중 5명 중에 1명이 이제 초고령인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 우리가 고령인 뭐 시니어 그러면은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뭐 이 퇴장한 그러한 사람들로 인식이 되다가 요새는 거기다가 또 굉장히 저출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회가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회 참여, 그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의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노화를 노화로서 인식을 안 하고 그거를 저희 극복을 해가지고 다시 사회에 재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넘보는 사람들이 이제 엿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나이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 비가역적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거를 운명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영노화 내가 좀 더 젊어지게 보일 수 있고 또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나는 또 이렇게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새는 또 더 좋은 게 AI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AI를 배워보니까는 이건 내가 젊었을 때보다 능력치가 더 올라갔어. 나는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 경륜이라 그러죠. 경영과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온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갖고 이 사회에 참여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화를 이제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보게 됐다. 능동적으로 보게 됐다. 이런 사회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2000년도에 내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뉴욕 아카데미에서 우리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그 책 제목이 Functional Longevity, 기능적 장수.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는 꿈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기능적으로 온전한 사람, 우리 그런 장수 시대를 만들자. 그것이 우리 이제 욕심이었는데 그때 그 말을 던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긴가민가. 왜냐하면 어떤 그 신뢰를 하지를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러고 나서 21세기 쭉 지나가면서 지금 벌써 이제 25년이 됐죠. 이제 사반세기에 왔는데 최근 한 20년 사이에 아주 놀랄만한 이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일본은 실제 예를 들면 과학기술이 큰 것은 우리 신체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그 서포트하는 시스템 이게 아주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생체든 어떤 생리적인 기능을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또 크게 변화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소위 이제 지적인 어떤 의식 활동 같은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가장 이제 큰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유전체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독자들이 이 책을 구독을 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라시나요? 지금 이제 그 제일 포커스는 뭐냐면은 가장 그 첨단의 과학기술이 뭐냐, 인간의 노화를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첨단의 기술이 뭐냐를 집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는 우선 생체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각종 로봇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엑소스켈레톤 같은 것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생체 기능을 뭐 보강하고 뭐 좀 보완하고 증강하고 뭐 이 대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계적인 물리적 기계적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첫째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사람들이 좀 알 수 있지 않냐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의 그 인지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에서도 했지만은 이미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 브레인에다가 예를 들면 바늘을 꽂아가지고 예를 들면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이미 개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런 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넣어가지고 어떤 의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감히 우리가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양자 컴퓨터라는 이런 것이 등장하니까 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생명과학적으로는 우리 생체의 대사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풀리 가동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대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화에 따라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의 원인이 되는 이런 미토콘드리아나 뭐 리소솜이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해가지고 잘 그런 여러 가지 그 고장난 것을 회복시키느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중요한 그 생명 현상에 아주 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자극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텔로메어라고 이제 있었죠. 텔로메어 같은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데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예를 들면 꼭 텔로머레이즈라는 그런 효소 아니라도 그것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 단편적으로 좀 우리가 서술해 놨지만은 일반 독자들이 보시면은 아마 그 새로운 이런 기술이 다 있는가. 그래서 아마 그 조금 어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조금 더 신뢰가 있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걸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늘 저한테 그 해주시던 말씀이 그 노화를 하면서 인간이 꼭 베이스로 가져야 될 그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모빌리티. 나이가 들면서도 움직일 수 있어야 사람이 살 수 네. 있다. 네,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에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죠. 두 번째가 그 커그니션입니다. 인지 능력이 살아 있어야 돼요. 치매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정신 장애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사실 그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나이 들어서는. 세 번째는 임뮤니티입니다. 면역력. 인간이 그 면역력을 이렇게 특히 나이 들어서 면역력이 없어지면은 그 면역력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병마들이 다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저희 책의 어떤 중심 테마예요.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 기술들은 뭐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엑소스켈리톤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그 이 의학적인 그런 처치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자세히 소개가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커그니션 쪽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미래에 네. AI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AI가 너무나도 발달을 했고 지금 AGI 소위 그 보편 지능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그리고 사실 저는 그거 왔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 그 시니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서바이브를 할 것인지 사실 AI를 저희 시니어들이 연구를 하니까는 훨씬 더 연구가 효율적으로 네. 연구가 되더라라는 주장을 저는 늘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노화하고도 결부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커그니션을 AI를 통해서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어요. 능력을 어그멘테이션 시켜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떤 인지 능력을 좀 더 디벨롭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인지 능력이 떨어질까, 기억력이 떨어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2022년 11월 30일 날 이제 처음으로 챗 GPT가 나왔죠. 네.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지금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같이 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놀고 있는데 저는 한 2,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제 인지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네, 실제로 또 제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제가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좋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지 않느냐. 임뮤니티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임뮤니티를 증강시킬 수 있는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임뮤니티라는 게 운동 잘하고 밥 잘 먹고 소식하고 뭐 좋은 생각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과학적으로 임뮤니티를 높일 수 있는 소위 나노봇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수술적인 또는 외과적인 의료적 시술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임뮤니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소속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노화를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은 그러니까는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비관적인 노화가 아니고 즐길 수 있는 노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이제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그 생체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종래는 노화라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적대시해 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항노화 늙지 않게 하겠다. 네. 또 요즘엔 또 이제 거꾸로 이제 젊게 하겠다, 영노화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자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되면은 이제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늙어버리자 순노화가 되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잘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백세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106세 되신 할머니를 이제 만났는데 그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서 걸릴 수 있는 병은 다 걸렸어. 예를 들면 퇴행성 관절염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추 압박골절, 흉추 압박골절, 황반변성,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심지어 스텐트까지 다 하셨. 지금 106세 되셨어도 건강하시게 가족들과 같이 놀러도 가시고.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상태라는 것은 그 기능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이제 그러려면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온전한 기능을 갖게 되면은 그냥 뭐 해야 하느냐. 인간으로서 확실한 역할을 해야지요. 인간답게 살아야죠. 그런 것까지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 그 시니어라는 세대가 정말 그 해방
혼란기부터 시작해서 6.25, 4.19, 5.16, 뭐 5.18, 뭐 IMF 이걸 다 겪는 세대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최빈국에서 우리가 최부국 레벨까지 올라와 있고 모든 정치 시스템을 다 겪어냈고 하여튼 모든 또 이 사회적인 혼란기를 겪어내서 이래서 이제 이런 세대들을 우리 과감하게 위대한 세대라고 부르자. 그레이티스 제너레이션이나 부르자. 근데 그레이티스 제너레이션은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만 있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지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은 온전한 세상을 후손들한테 넘겨야 하고 세상을 또 온전하게 유지시켜야 하고 이제 그런 책임도 같이 지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 그러나 하여튼 그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의료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라든지 이런 그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관계도 형성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고령사에서 제일 중요한 과학기술 중에 하나를 뭐라고 딱 집어라 그러면은 뭐 이겠느냐. 그게 무인 자율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무인 자율 자동차라는 것은 사람이 앉아서 말만 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이가 든 사람들이 기동이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요. 이번에 이제 올해 오사카 그 엑스포가 열리잖아요. 네.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카와사키에서 이제 곧 상용화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봇 늑대가 나왔어요. 로봇 늑대가 나왔는데 로봇 늑대를 타고 인간이 이동을 합니다. 로봇 늑대의 그 사이즈가 그 오토바이 사이즈예요. 모터사이클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카와사키 워낙에 이제 모터사이클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서 그걸 타고 이게 늑대다 보니까는 그 사족 보행을 하니까는 산이고 들이고 무슨 강이고 그냥 뭐 마음대로 산꼭대기까지 그거 타고 올라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 기술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사족 보행 로봇은 우리 지금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 사실은 거의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사족 보행 로봇은 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달이 돼 있고 거기다가 AI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와사키에서는 자기네들은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탈 수 있는 시간적 제한도 이제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자율운전 차량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걸 타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를 다니더라도 사람들하고 뭐 접촉할 일이 없죠. AI는 좀 더 해피 기능이 있으니까. 자동차와 훨씬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래서 이제는 좀 노화라는 것이 새로운 디멘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를 뭘로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당신 수명을 한 50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생각했으면 한 150살까지도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책이 당신의 수명을 한 50년 정도 더 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는 노화라는 말이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앞으로 발전적인 의미다. 노화라는 것은 인간이 새롭게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는 그런 이 비커밍, 교수님 좋아하시는 변제라는 인간의 어떤 변제의 시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진국에서 또 선진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선진국 시스템을 속에 살려고 하면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배우십시오. 그러면은 좀 더 이 사회에서 재미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풍족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다. 우리가 노화가 되더라도 뭔가 이제는 좀 초월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론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 책에 담긴 지식들이 이제 실제로 저자이신 두 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제가 노화 연구를 한 사람이고 또 장수 연구를 한 사람이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나는 익히 배운 사람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나 자신도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슨 생활 습관부터 이 초고령인들의 갖는 그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분들은 규칙적인 생활이라든지 절제된 생활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람들과의 계속 어울려가면서 사는 생활이라든지
자, 그런 것을 본받으려고 노력 안 할 수가 없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생활은 뭐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도 저런 시도가 가능하겠구나.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바이오 해킹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내가 내 몸에다 한번 해킹해 볼 만한 그런 시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소위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처음 진입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디자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플랜을 오히려 좀 더 많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첨단 기술이 앞으로 우리 그 노인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좀 더 시니어들이 이 선진국화된 그런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전파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소명의식,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을 좀 깊게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화를 좀 더 흥미로운 노화, 또 행복한 노화 이런 걸로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차기 작품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러한 책을 기반으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차기 작품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해 갈 네. 것이고 네. 또 이것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고 저는 아까 그 로버트 늑대 울프 이야기는 저는 네.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만큼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아주 정말 엄청난 발전들이 초래되기 때문에 또 다음 단계 어떤 단계에서는 또 소개를 하는 또 책을 쓸 수 있다면 아주 참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인간과 AI의 어떤 뭐 모델이 어떻게 앞으로 진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과 AI가 어떻게 공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도 제가 인간의 그 의식의 디지털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의식이라는 것은 이 대뇌 소관에서 생기는 어떤 양자적 현상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식이라는 것이 AI가 과연 의식을 가질 것인가? 그러면은 그 의식은 그럼 어떤 의식인가? 그러면 우리 의식이 그걸로 트랜스포가 될 것이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만약에 우리 의식이 이 컴퓨터로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인간 사실 어떻게 보면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게 최근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챗GPT에서 네. 새로 자기의 그동안에 쭉 검색했던 것들을 좀 더 이제는 장기 기억을 하는 그런 그 서비스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장기 기억을 못했습니다. AI 서비스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챗GPT에서 제가 그동안에 검색했고 대화를 나눴던 이런 것들이 제 생각들이 거기서 하나의 또 다른 나의 이 디지털 트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챗GPT 속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한 10년, 20년 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진짜 저보다도 더 저 같은 아이덴티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휴먼 AI 심비언트. 그 심비언트라는 책을 지금 사실은 집필을 거의 끝냈어요. 그러니까 왜 집필을 했냐면은 기자님도 이제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야, 내가 기자란 직업 계속 할 수 있어. AI가 나보다 기사도 잘 써. 실제로 잘 써요. 저는 그걸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의문스럽잖아요. 과연 내가 AI를 이용을 하면 회사에서 지금 하던 일을 한 10사람, 20사람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직장에서 지금 안 잘리고 계속 다닐 수 있어?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개발자들이 코딩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잡을 잃고 있어요. 미국의 변호사 사무실들 있는 빌딩들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꾸만 잡을 잃어가는데 해결책이 뭐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회에서 서바이벌이 되고 계속 직업을 유지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또는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어떻게 하면 존엄성을 갖고 우리가 노화를 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얘기예요. 제 책은. 심비언트라는 책은. 그래서 휴먼과 AI가 어떻게 공생을 하면서 새로운 존재로서 탄생을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연구가 좀 깊어지다 보니까 의식의 세계도 공생이 가능하겠구나. 인간과
그 기계가 AI가 묘하게 만나는 그런 시점에서 서로 공생체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고 결국은 그 앞으로 직장인으로서 소위 넥타이 매고 아니면은 이렇게 도시로 출근하는 그런 직장인으로서 직업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AI 비즈니스를 저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제 취지는 제 책을 또는 제 지식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좀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직업인으로서 좀 살 수 있게 이 사회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이제 이분화될 겁니다. 보면 AI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아마 이분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그 지배계층이 될 수 있는 뭐 그게 너무 좀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왜 직장에서 잘리는 건지, 내가 왜 앞으로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그 인프런스는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책들을 지금 계속 써나가고 있죠.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노화를 준비해야 되는 나이에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설계해야 되는 노화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지식들을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노화도 설계하는 시대가 온다의 박상철 교수님 그리고 강시철 박사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